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기술주 투심 회복도 관측이 됐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대인플레이션 우려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맞을 수 있는 대인플레이션 우려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오늘 최대 관심 중에 하나는 CPI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것들 봐야 되고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11월 그 CPI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내년에 대인플레이션,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물가 역사를 보면 Great Inflation이라 해서 대인플레이션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대인플레이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11월 CPI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국제금융시장을 36년 종사하면서 미국은 그 물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11월 물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예, 이게 왜 그렇게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그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한번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액면 그대로 보면 11월 CPI 상승률 2.7% 나왔죠. 그래서 전월이 이제 9월입니다. 8월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고요.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전월이 3.0%고 이번에 예상이 3.2%까지 갈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2.7%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그럼 시청자분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은 10월 달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그 전월비 통계 방식입니다. 그럼 베이스를 어디로 잡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9월 수치 잡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고용통계국장도 지금 없습니다. 공세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베이스가 어디로 잡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7%를 안정됐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근원 CPI는 4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인플레 타겟팅 선이 단일 목표치 2%가 아니라 밴드제거든요. 그럼 2%대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2.7%니까 인플레 타겟팅 밴드폰에는 일단 환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문화가, 가솔린 문화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유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논란이 되게 있지만 안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 11월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됐다, 조작됐다 얘기하지만 가장 반기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좋아하겠죠. 예. 백악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월별 지표 가지고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기 자신의 결의를 발표했던 것도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CPI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자마자 물가 안정이 되고 있다 하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성명서 비슷하게 발표했는데요. 그만큼 관세라든가 달러 약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 상승, 지방 미니 선거 패퇴, 자기의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마이애미 주소 민주당으로 넘겨줘 이런 부담 때문에 중간 선거 겨냥하는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기상해서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반복되지 않았습니다는 경제 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경제 성과가 A+가 아니라 A 5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각도로 다시 자화자찬한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그 경제 강요들, 베센트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도 미국 경제가 골드락스 국면이 온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CPI 안정세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이 가장 반기는 거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국민들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왜곡됐다, 그다음에 조작됐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계속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차기 의장도 금리 인하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연준의 독립성이 좀 정치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11월 물가가 좀 낮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이런 일군의 걱정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부담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으로 차기 의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아무래도 물가가 안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서 번스에 대한 부담,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11월 물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빗대서 이렇게 방송을 해설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기 의장이 한 명으로 압축됐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2명으로 확대되다가 예. 범위가 3에서 4명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이 계속 근데 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전달을 해야 되니. 근데 가장 인성 기준이 뭐냐? 가장 인성 기준이 자기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 금리 인하 요구의 가장 전형적인 사람으로 한 명에서 전부 3명, 4명으로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가장 한 명으로 부각됐죠. 근데 막상 이렇게 페드 의장이 되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립적 기조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뒷전에 물러갔죠. 그 위에 케빈 워스가 등장했죠. 역시 페드의 독립성 문제를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스프레드가 인선의 스프레드가 지금 3에서 4명으로 이렇게 범위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 파월의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의장의 인선 기준이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게 지명 후보의 제1선이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번 지금의 기준금리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대 내야 된다. 이게 1%까지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1% 밑으로 가야 된다. 0%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대로 인하시켜야 된다는 게 최종적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차기 의장이 제1선 인선 기준이 자기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한다면 페드의 정치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신앵커도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페드의 독립성 문제를 얘기해서 시청자 여러분랑 전해주었습니다는 이때 1970년대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페드의 정치화될 때 이 실수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이렇게 또 다른 관심입니다. 여기 이제 아메리카 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명령 여기 나왔네요. 이제 드디어 서명했네요. 이런 측면에서 우주항공기획 AI 육성 이렇게 되겠죠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행정명이 나온 거는 아마 지난번에 그 신앵커에서도 여기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서번스라는 사람은 뭐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물가 안정의 달성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자, 1970년대, 1973년에는 시청자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제1차 월쇼크에 있었죠. 그래서 중동산 두바이가 배럴당 1달러에서 2달러로 100% 급등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채 파동과 함께 세계적으로 보면 물가 공급 측에서 물가를 상승시켰는데요. 그러면 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페드 의장인 아서 번스 입장에선 그때는 페드의 고용 창출 목표를 들어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럼 물가 안정이 제1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책임을 다한다면 자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죠.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사실 닉슨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곤혹한 상태에서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버렸습니다. 금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페드의 정치화에서 되면 이게 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 1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점에서 198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20%대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Great Inflation이란 대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자 트럼프가 차기 의장에 대해서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페드의 금리 결정의 보드 멤버들도 페드의 친 트럼프 인사가 된다면 바로 아서 번스의 사례가 재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아서 번스는요 페드에서는 몇 가지 이제 좀 잘못된 게 있는데요. 1930년대에는 사실은 그 금리를 좀
조기에 올려서 경기가 회복을 위해서 뭐 루즈벨트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경기 부양하는데 금리가 올린다고 곧바로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공황 사태를 발생했던 게 이제 유명한 에클스 실수죠. 그리고 페드 악당이라 친한 사람들이 뭐냐? 이게 이제 아서번스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페드에서 역사에서 보면 페드 악당이라 그럽니다. 예. 아서번스에. 그래서 페드가 정치화될 때 일선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페드 악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서 나왔던 사람이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에 폴 볼커거든요. 그때도 금리가 대인플레이션 발생해서 자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를 바짝 올렸습니다. 바짝 올렸습니다. 아니, 금리를 이제 바짝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됐죠. 물가가 안정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금리를 다시 내리다가 다시 물가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볼커의 실수가 나왔던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에클스의 실수, 볼커의 실수, 페드의 악당, 페드의 치욕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친트럼프의 차기 의장을 이렇게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일선 기준으로 한다면 아서번스의 실수가 저지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상태에서 11월 CPI 가격이 어찌됐든 안정됐으니까 차기 의장에 대해서 인선하는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담도 완화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연준의 역사들을 고려하니까 시장에서 이 정치가 연준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오늘 CPI 물가 데이터 왜곡이랑 조작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대로라면 미국 경제 방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경기 논쟁이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0.6%, 2분기에 3.8%, 3분기는 이제 12월 26일에 발표죠. 한 3.8%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 MBR의 공식적 판단을 보면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경기 회복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오늘 CPI가 이렇게 크게 안정되고 나온 이후에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화랑 국면으로 간다. 오늘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 화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역사적인 경기 화랑으로 간다 하는 측면의 CPI 발표 이후에 경기에 대한 진단입니다. 근데 미국 국민은 정작으로 최강 경기가 악화된 상태거든요. 근데 11월 달 CPI가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실업률이 뭐냐? 4.6%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상치대로 한 3.1%, 3.2% 된다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업률 4.6%, 경기 침체, 그다음에 물가는 거꾸로 올라가죠. 스태그플레이션 되죠. 그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경기 논쟁에서 보면 공식적인 경기 판단은 회복 국면이다. 트럼프 진영은 역사적인 화랑이다. 미 국민은 침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11월 CPI가 이렇게 상승됐다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PI 상승률은 CPI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셨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12월 연준의 셉이 나왔죠. 이때는 사실 미국 경제 논쟁을 일찍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성장률을 9월에 1.8%에서 2.4% 대폭 올렸고 2017년, 2018년도 1.9%에서 2.0%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페드의 잠재 성장률이 1.8%입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은 좋다. 근데 성장은 좋으면 물가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물가를 오히려 떨어뜨렸거든요. 신경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도 미국 경제가 고성장 속에 물가가 떨어진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에 있었다. 근데 AI에서 신경제 측면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사실되는데요. 오늘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기대를 살리게 하니까 일단 3대 지수는 이렇게 반갑게 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AI로 인한 신경제, 새로운 경제 상황이 올 거다. AI 되면은 글로벌 GDP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마이크론 실적이 여러 가지 AI 상승 상황에서 우려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좀 됐겠죠. 네, 사실 마이크론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동안 AI에 의해서 반도체 주가가 끌어간 측면, 인과관계에서 그랬죠. 예. 근데 AI 거품에 의해서 우려가 되니까 그동안 이렇게 됐는데 마이크론 실적, 반도체가 결국 AI 주가를 올라가는 모습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오늘 이렇게 10% 됐습니다.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이크론이 사실 저도 뭐 밤잠 안 자고 실적을 지난주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이 2026년 1분기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에 실적은 2026년 피스칼 이어 2026년 1분기의 실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 3분기의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근데 시간을 가면 갈수록 좋게 평가해서 지금은 마일드에 뛰어넘어서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다. 오늘 CNBC의 첫 대본 마이크론 직구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서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됐습니다. 네. 불기둥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되니까 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그냥 마일드라가 아니라 불기둥 올라가는 식으로 평가가 좋게 나온다.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오늘도 마이크론 주가가 장중한테 13% 오르고 결국 마감 지수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돼서 오히려 거꾸로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의 이 AI 관련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됩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반도체 이렇게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그렇게 중립적 기조를 했습니다는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니까 앞으로 D램 가격은 앞으로 뭐 80% 이상 급등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야 인베스트뱅크들의 이렇게 모습이냐 이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감산 때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는 초과 수요 감산에서 제일 1등 업체가 줄이고 D램이죠. 그 다음에 사실 AI에서 반도체 수요가 드러나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D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절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게 나오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사실 반도체라든가 이런 범용 표준화된 반도체 한번 갔다 하는 거기서 가장 많이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년 전에 삼성의 감산 조치 이후에 실적이 악화된 이후에 감산 조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거기에 AI에 나오는 대중화가 함께 겹쳐서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공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론이라든가 실적의 D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서는 범용 표준화된 D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공가를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밤에 데이터 나온 미국의 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나온 11월 CPI 데이터 연준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어떤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확실하게 이제 방향이 잡힌 거죠. 물론 CPI가 지금 얘기하는 왜곡 문제라든가 조작 문제를 좀 거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9월을 베이스에 했다면 사실은 11월 달은 자연스럽게 전월비 방식에서는 10월에 기준연도가 기준월이 빠진 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2월, 1월 물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한번 이동 평균치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렇게 확인돼야 될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는 예. 물가가 2.7%서 또 근원 물가도 이렇게 4년 만에 최저치 한다는 것은 페드의 양대 책목에서 지금 고용에 중점을 둬야겠다는 게 확실히 잡히는 거죠. 왜냐? 11월 실업률이 4.6%, 클라우디 샤메 법칙에 이렇게 적용될 만큼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실업률이 고용 사정이 악화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도 통화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가에 대한 우려가 주는 상태에서 고용 창출, 근데 고용이 부실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0%대 요거는 더 거세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의 이제 케빈 햇에서부터 이게 지명 후보가 1명에서 2명, 4명으로 확대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선 기준에서 자기 자신의 요구를 가장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4명까지 늘어난 이런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0%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어제도 이제 대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중립금리가 뭐냐 하는 측면인데 전문가들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갖고 중립금리를 얘기를 좀 하는데요. 사실 중립금리는 적정금리랑은 좀 다릅니다. 예. 적정금리는 테일러 준칙과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해서 사후적으로 검증을 한 지표에서 나오는 거고요. 중립금리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이거든요. 그게
R스타, R 더블 스타 금리, 금융 건전 시스템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을 보통 R 더블 스타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 걱정 안 시키는 안 금리. 시키는 금리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과열이 약고 임계점에 주는 수준이다. 그러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조차도 적정금리 수준과 혼용해서 어제 나오는 것을 한국경제 이렇게 대책 세미나에 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비용이 이렇게 적은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 협찬장사에서 오느냐 해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는 많이 오는 상태에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도 이렇게 혼용을 해서 그때 정리를 했었는데요. 결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가를 부담이 없는 수준이니까 제1선 목표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준이 대체로 지금은 2.5%이기 때문에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트럼프의 과도한 욕구 0%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2.5%까지 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하단이 3.5%니까 100pp 정도는 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더 잘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다라고 하면 달러의 힘이 약해질 수 있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면 환율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우리 증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이 될까요? 우리 증시라든가 오늘 끝나는 엔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증시에 좋은 측면이 있죠. 예. 일단은 CPI가 안정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자 우리가 어제 마이크론 실정이 시간에서 이렇게 나와서 삼성전 SK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60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그건 뭐냐? 원달러 환율이 방어선 마지노선이 1480원이니까 여기에 따른 부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중국 경기 침체 계속해서 작용하는 문제고요. 엔캐리 자금이 이제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이 세 가지 요인이 돼서 마이크론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한 60포인트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CPI가 안정됐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겠죠. 고용 문제가 되니까 달러 인덱스는 하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객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는 사실 그 방어선 1480원 이렇게 뚫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내수 경기를 위해서 내수 활성화해서 위안화를 계속해서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1달러에 7.0 위안대로 그래서 뽀치선이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과 위안화의 상관계수 0.7 위안화가 절상 원달러 환율 하락 위안화 환율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 이렇게 해서 사실 환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오늘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쯤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는 사실 1.98까지 가다가 오늘 1.96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가.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155엔 정도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금리가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미 반영돼 있다. 예. 이미 반영됐다. 오늘 일본의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150원 플랫하게 움직인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추가 금리 인상 하더라도 이미 반영됐다. 너무 우려하진 마실 필요가 있다 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의 CPI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얘기는 미국의 물가가 계속 생각보다 괜찮은 안정되는 시나리오에 근거했을 때 얘기인데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미국의 물가가 다시 뛰어오르게 되면 이게 불안 요인인 건데 그럴 위험 없습니까? 네, CPI가 안정됐으면 학자라든가 아니면 국민 입장에 공감해야 됩니다. 예. 근데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수정 외국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의 CPI 안정세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트럼프 물가를 안정됐다 하는데 당신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정책들 한번 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재정정책은 대규모 예산 편성하죠. 재정사에서 재정 인플레가 우려되는 거죠. 자 통화정책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0% 내려 RMPA에서 유동성 당겨 공급해 그러면 통화정책사에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역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2년 차에 물가에 집중적으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 11월 물가가 안정됐다. 그러면 재정 사이드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통화정책 인플레 사이드, 무역정책에서 인플레 사이드 발생하는데 자 일단은 11월 물가가 안정된 것이 상당히 셧다운해서 왜곡된 게 아니냐. 이게 시각이 더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 물가 안정이 굉장히 환영한다 하지만 당신이 취하는 정책을 한번 봐라. 내년에 대규모 편성하고 기준금리 0% 내리고 관세도 이렇게 완화시키지 않는다면 내년에 물가는 더 올라가게 생겼는데 당신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는 입장이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영하는 것이 지금 물가보다 1년 후에 기대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종적으로는 미스간대에서 발표하는 1년 후 물가는 오늘 CPI가 2.7%입니다는 1년 후에 기대 물가가 4.8%로 나갔습니다. 지금 수준은 2배 정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 기대 물가가 4%대 후반을 간다면 사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차기의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물가 안정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앉혀있죠. 근데 트럼프는 뭐냐? 아서번스를 의뢰할 만큼 자기 자신의 요구에 0%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년에 대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제기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최근에 차기 연준 의장이 친트럼프 인사로 지명되면 어떤 사태가 올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아서번스도 당시 정치화해서 그때 당시에 포워드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 금리를 내렸던 것이 10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드를 정치화하고 차기 의장을 사실 자기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물가가 이렇게 재현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피터슨 경제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경제 성장을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 2년 차서부터는 물가를 계속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자막을 한번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GDP 손실이 3,680억 조 원 이렇게 손실을 일으킨다. 그리고 2040년엔 미국의 물가가 41% 기준선을 40% 급등시킵니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아니었습니까? 1970년대, 1980년대 걸쳐서 나타났던 20%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에르도안의 이렇게 튀르키예 사건을 보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도 중앙은행을 잡아했던 것이 물가가 거기 급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지도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페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최선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에게 주는 시사점.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치는 것이 국민의 경제상을 안정시키고 민주주의에서는 표를 주는데 1등 공식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것도 오늘 CPI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나왔던 것의 하나에 대해서는 미 국민들이 이렇게 주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